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도 역시나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중요한 이슈가 있죠. 전쟁 관련해서 러시아에서 전면전을 발표할 것이냐 혹은 종전을 선언할 것이냐에 또 주목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 주에도 정말 뉴욕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오는 등 주목할 만한 이슈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조금 관망하는 모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 지난주 뉴욕장도 일단은 약보합권 정도 흐름이었습니다. 반등을 보여주지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추가 급락으로 가지도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챙겨봐야겠습니다.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은 딱 한 번 제외하고 계속 떨어졌거든요. 오늘 장도 하락으로 마감이 될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일단 뉴욕장 어땠는지 지난주 마지막 거래 흐름 복귀해 보겠습니다. 그 전 거래일에 주요 빅테크 종목들이 5에서 7, 8%, 10%까지 급락 나오며 나스닥이 6% 장중 빠지는 흐름도 있었었죠.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 이후 종목들의 흐름은 조금 낙폭이 진정되는 듯한 흐름입니다. 다만 여전히 부진하긴 했어요. 미국의 빅테크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애플은 그나마 선전해주며 버텨냈습니다. 전기차 쪽에서도 테슬라는 약보합이었습니다만 리비안이나 루시드 등은 다소 낙폭 키워나가는 흐름이었고요. 중국이 꽉 막혀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타격 종목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언더아머 24% 밀렸고요. 나이키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죠. 소비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하며 월마트, 코스트코 등의 종목들 빠졌습니다. 성장의 역풍을 맞는 기업들로 넷플릭스, 모더나, 에어비앤비 등도 주가 4에서 5% 급락 흐름이 나오기도 했고요. 선전했던 쪽은 에너지였습니다. 유가가 올라간 영향으로 에너지 관련주는 강세였고요. 유가 당연히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며 항공주에게는 하락의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듯 뉴욕장은 그전 거래에 대비해서는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시장의 불안감은 굉장히 짙었습니다. 다우지수 흐름 한번 보시면 장중 내내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탔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향방에 따라서 민감하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응한 모습을 나타냈죠. 시장은 여전히 악재성 이슈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시장의 이 악재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또 CPI 불확실성, 이번 주에 발표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기도 하고요. 중국에서 아시안게임까지 연기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꽉 막힌 소비와 공급망 우려,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겠죠. 그리고 빅테크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받쳐줄 매수세도 취약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댈 요소를 찾아본다면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뉴욕장이 장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였고 MSCI 한국지수는 잘 버티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게 바로 연준에 대한 불신인데요. 파월을 믿지 않고 있다, 금융시장이. 시장 전문가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는 6월 75bp 확률, 연준 파월 의장이 75bp 테이블에 없어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75bp 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도 8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키맨이 계속 바뀌고 있는 느낌입니다. 과거에는 파월이었죠. 경제 흐름을 보면서 연준이 유동성을 줬다 폈다 하면서 시장에 나름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줬었는데 지금은 그게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키맨은 시진핑과 푸틴으로 바뀌었다. 왜? 그들로 인해서 이게 꽉 막혀있기 때문이죠. 원자재 그리고 제조업 쪽에 충격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중국의 이슈 그리고 러시아 전쟁 관련한 이슈를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는 흘러내리고 있다 보니까 비관론이 더 강합니다. 악재성 재료가 많은 상황이고 성장의 역풍을 맞아 빅테크 종목은 급락하고 있고요. 긴축 이슈 있다 보니 매수가 쉽지 않다라고 시장 전문가들 말하죠. 전 재무장관인 서머스는 연착륙이나 인플레가 진정될 가능성이 낮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이 저점 매수 시기 아니겠어? 라는 시각은 많이 나오죠. 기회로 삼아라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요. 그리고 한국장에 국한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MSCI 한국지수 잘 버티고 있고 우리는 많이 선반영했어. 빅테크와 연결고리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 되겠고요. 그나마 기대를 본다면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조금씩 줄고 있다는 건 우리 장에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체크 포인트, 지속적으로 이 관련 이야기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4월 22일부터 체크를 해왔었죠. 방위산업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슬픈 호황, 증권가 의견들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전쟁 관련한 이슈 이후 12개월간 방산주는 높은 배수를 기록해왔다라는 의견이었었죠. 뉴욕장이 모두 내려가는 중에서도 방위산업주들의 상승률은 그래도 버텨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우리 장에도 이들 종목군 강했던 만큼 지속해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는 성장의 역풍을 맞는 국내 종목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미국의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국내에서도 성장주, 특히 플랫폼주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연중 누계를 보면 이렇게 처참하다라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70%였네요. 네, 넷플릭스 70%, 이외에도 팡 종목들 대부분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도 28% 넘게 빠졌고 카카오 26%대, 카카오페이도 45%대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카카오 4형제가 상당히 부진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땠는지 한번 그래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연도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흘러갔는데요. 정말 국민주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던 카카오 4형제가 그야 말대로 몰락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등락률 표기가 되어 있고 특히나 이 하늘색 표시가 되어 있는 카카오페이가 45% 정도 빠지는 등 가장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카카오페이 아무래도 이 지금 시총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 종목이었습니다. 카카오 4형제의 시총의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2021년 11월에 카카오페이가 화려하게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이 4형제 시총 합산이 117조 원에 달했는데 2022년 5월 들어서는 시총이 43조 원 이상이 증발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월 만에 시총 43조 원이 이상이나 증발하면서 시총 순위 역시나 추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는 실적이 부진했던 것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카카오부터 체크해보면 카카오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량 늘긴 했지만 바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8%가량 줄어들면서 5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역시나 4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내는 등 영업이익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 카카오게임즈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카카오뱅크만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내면서 유일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 좀 카카오페이의 주가 비단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를 보면 참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면서 그 영향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4만 원이 훌쩍 넘었던 주가는 어느덧 1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공모가에 근접하는 모습까지 나타냈고요. 4월 22일, 25일, 27일, 28일, 5월 들어서도 2일과 3일 모두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이 카카오에 대해서 증권가는 기대치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내렸습니다. 하나투자증권부터 해서 13만 원, 12만 원, 그리고 11만 5천 원까지 줄줄이 낮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광고 같은 주요 사업 부문이 부진했고 사업 확장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예로 들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1분기가 실망스럽긴 했지만 주가는 바닥권을 기록했고 2분기부터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몇 가지 또 따라줘야 되는 조건이 있겠죠. 일단은 삼성증권의 눈높이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NH증권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투자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광고사업부의 성장률 아무래도 가장 주력이 되는 사업부의 회복이 급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사업 부문에서 앞으로 좀 더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사실 그래서일까요? 여전히 개인분들은 좀 카카오 쪽을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수급이 흘러갔는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카카오 사형제, 그중에서도 카카오에 대해서 개인들은 한 달 동안 4,6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카카오는 여전히 보유자의 영역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유자의 영역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보유자 영역도 사실 강제 보유당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좀 감안을 해서 전략을 챙겨볼 거고요. 말씀 주신 내용들 쭉 한번 듣고 있으니까 낙폭이 정말 컸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또 저는 오늘 에너지 관련한 이슈에서 또 해운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전쟁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에너지를 가장 집중했었죠. 지속적으로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원전과 신재생, LNG 쪽 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지고 싸움이 났고 그로 인한 에너지 부족함이 이어졌으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계속 시장에서는 주목받는 키워드였죠. 그리고 LNG가 이번 이슈로 관심을 받았고 반짝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하에 4월경에 함께 이야기해봤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작, 보냉제, 탱커, LNG 관관, 그리고 선박 기자재, 배급, LNG선 운영 이렇게 해서 나눠서 LNG를 좀 장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체크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 가운데 이 LNG선을 운영하고 있는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랜만에 한번 꺼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시장의 부침이 상당히 클 때 해운주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말 사이에 확인을 했습니다. 페노션은 10% 이상 올라갔고요. HMM도 8.5, 대한해운도 4.3% 상승 정도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7거래일 동안에요. 그리고 BDI 운임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BDI가 3개월 동안 100% 정도 올랐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쭉 떨어지고 최근 3개월 동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정고점 부근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한국투자에서는 벌크선 시황은 지금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친환경 해운 규제로 인해서 선박 공급이 위축되며 해운 운임은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벌크선 운임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바로 페노션이죠. 페노션은 주가 흐름이 거의 BDI와 동행하는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페노션을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 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특히나 마지막 거래일 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기도 했고요. 자, HMM도 봐야겠죠. 벌크선이 페노션에 영향을 준다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HMM에 좀 더 큰 영향을 주죠. 5월 2일 가나 안 가나에서 코멘트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가 실적 가이던스를 크게 상향 조정했다. 그런데 우리 쪽은 아직까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오르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체크했을 때 16주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졌습니다. 하락폭이 조금 축소되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 흐름이었고요. 해운 업계에서는 이거 중국 봉쇄 풀리면 운임 폭등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일까요? 일단 HMM의 주가 역시나 조금 꿈틀거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급등했다가 급락했고 최근에 다시 저 끝자락에 보시면 조금씩 고개를 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HMM 호황이 끝나더라도 이미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었고 결국 재무구조가 전혀 다른 회사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크아웃 우려에도 6개분기 연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쪽 해운사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해운 섹터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지 궁금해집니다. 계속해서 해운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전략 챙겨볼 거고요. 가나 안 가나 짤막하게 확인을 해보죠. 펄프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브라질 세계 최대 펄프 생산업체가
글로벌 펄프 재고는 이제 고갈됐다라고 얘기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지사들 M&A 관련한 이슈도 많고 해서 주가 급등락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가 어떻게 영향 줄지 체크하시고요. DY 파워. 지금 재건 이슈도 있고 인프라 법안 이슈도 있고 해서 굴삭기 업체들이 지난 한 일주일간 굉장히 좀 주목받는 흐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굴삭기가 주목받으면 결국 그 안에 들어가는 유압 실린더도 체크가 필요하겠죠. DY 파워도 흐름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지난주도 좀 좋았습니다. LG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를 추진한다라는 이슈도 있어요. IT 쪽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최근에 LG전자 다시 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도 많죠. 네, 맞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이 러시아의 또 전승절을 맞아서 러시아에서 전면전을 얘기할지 종전을 선언할지가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죠. 아무래도 관련주들이 또 들썩일 수도 있어서 네. 저희가 이번 주 중에도 또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5월 11일에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5월 12일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국내는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정만 봐도 이번 주 시장이 좀 만만치 않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시장 호흡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가시죠. 자, 투데이뉴스 7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뉴스타의 유창희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일단 한 주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이니까 시장 전략부터 살짝 여쭤볼게요. 네. 뉴욕장은 또 토요일 새벽 하락 마감 소식이 전달됐어요. 그 전날 급락을 하도 세게 맞아서 그런지 그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 대응? 저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할 거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 걸림돌은 그동안 뉴욕 증시 나스닥은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S&P 500이라든지 특히 유럽은 하락을 아직 많이 안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서 유럽이 만약에 이번 주에 흔들린다라면 한 번의 충격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PCI라든지 그러니까 소비자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뭔가 바닥을 한번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금이 좀 있으시다라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부터는 좀 주식을 모아가시는 전략을 한번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있다면 주 중후반부터는 오히려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조금은 가뿐한 마음으로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요. 네. 언제 이렇게 됐나? 과거의 카카오가 그 카카오가 아닌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미국 성장주 타격도 받았었고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이슈도 있었었고요. 근데 낙폭이 좀 커도 좀 많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톱비즈라든지 페이, 게임 등 그러니까 여러 사업이 잘 나갔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못 나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덜 가고 있다라는 거, 한마디로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고용도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임금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비용 증가가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특히 IT 업계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좀 더 크게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재 좀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핵심 사업 부분인 광고하고 상거래 부분,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쪽을 카카오도 네이버든 가장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 부분 중 하나인데 이 부분의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실적 자체도 조금 아쉬운 감을 좀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새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긴축,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서 성장주에 대한 어떤 매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과거의 성장주 개념을 대입한다라면 카카오나 네이버는 어쨌든 흑자 기업이고 현금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이들 기업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고퍼주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퍼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 또 경기가 좀 안 좋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좀 고평가 논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계속해서 좀 정부 규제 우려감들 이런 것은 계속 상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매도가 나오는 것은 저는 올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과 같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좀 반등을 준다라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많이 빠졌으니까 카카오가 이 정도면, 카카오페이가 이 정도면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네. 있잖아요. 한 달 동안 뭐 매수 규모도 상당하고요. 그것도 멈춰야 될까요? 그쵸. 왜 그러냐면, 카카오만 본다라면 좀 저는 그렇게 뭐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카카오가 단점은 뭐냐면 많은 기업들을 이제 분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전과의 비교가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카카오 게임도 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비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뭐 카카오뱅크는 다른 은행들하고 영업이익이나 이걸 비교해 본데 시가총액을 비교해 본다라면 과연 이게 적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물론 플랫폼이라는 그 부분을 접목시킨다라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긴축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카카오 그룹주 자체에 대해서는 매력도를 느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 대표님의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해운쪽이에요. 뭔가 피크아웃의 역풍을 맞았었는데 지금 뭐 운임지수가 BDI가 올라와 있고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계속 빠지곤 있습니다만 그 낙폭이 조금 줄어드니까 네.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운주에 대한 의견 어찌 주세요? 해운주가 약간 우려와 기대가 계속 상존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해운주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죠. 왜냐면 지금 증시가 억눌리는 것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를 조금 다운시키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운 물동량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운임 가격이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는 게 좀 있고요. 이런 영향 때문에 그리고 유가가 뭐 계속해서 급등세, 그러니까 고유가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 운임 가격이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분기 실적만 본다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H&M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었고 뭐 페노션이라든지 대한해운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은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지만 또 이게 반대로 피크 뭐 실적이 현재가 고점이고 앞으로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 상승을 좀 걸림돌의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해운주는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전하고 패턴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과거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최근에 한 2년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H&M이 상당히 시장을 주도하는 네. 약간 컨테이너선이 시장을 주도했다라면 앞으로는 저는 벌크선 쪽이 혹은 LNG 관련돼서의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LNG 강점이면 또 뭐 페노션이나 대한해운일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물동량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죠.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니까 뭐 영국 같은 경우 지난주에 뭐 무조건 경기 침체 온다라고 뭐 단전 짓듯이 말을 했고 파월도 약간 뭐 소프트 랜딩이든 뭐든 약간의 침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 컨테이너 수요는 조금 감소할 수 있는데 원자재 쪽은 시황은 계속해서 저는 뭐 고공행진할 거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쪽은 러시아를 계속 규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려면 다른 국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엔 배를 이용해서 운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벌크선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페노션 그리고 LNG선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추가 모멘텀이 좀 있는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는 조금 저평가 인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운주들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앞으로를 좀 기대해 본다면 종목을 선별해 본다라면 페노션이라든지 대한해운 최근 수급도 이들 기업들 상당히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와 에너지가 어찌됐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해운주 내에서 선택을 하신다면 그와 성격이 좀 더 짙게 연결된 쪽을 보자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벌크라고 하면 우리가 모래처럼 이렇게 쌓아가는 걸 말하기 그쵸. 때문에 그게 다 원자재 물동량과 연결이 되다 보니 페노션과 또 대한해운, LNG 쪽 이렇게 함께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창의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창의스픽은 외국인 셀코리아에도 사는 종목은 있다. 어찌 보면 유망주로 5월 4일에 주셨던 S-오일도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탄탄히 그쵸.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식의 종목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장의 변수에 좀 덜 흔들릴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 좀 찾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좀 차별화된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 또 뭐 외부 변수에 흔들림이 좀 적을 수 있는 기업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이들 기업들이 또 외국인들 수급도 좋아요. 네.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 보시면 4월 한 달만 외국인들이 5조를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 5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10조를 매도했는데 그중에 절반을 4월 한 달 동안 매도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셀 코리아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4월이 악몽 같았다라는 네. 거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견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도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섹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한 번 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통신주들. 여전히 뭐 4월 달에도 강하게 매수를 보여줬고 5월 달도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게 통신주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의외로 이제 아시다시피 현대 기아가 그동안 하락했었던 걸 4월 달에 다 만회할 정도로 좀 반등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뭐 고점을 갱신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뭐 자동차 쪽도 매수를 좀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뭐 정유주들도 매수를 좀 보여줬는데 이들 기업들 특징이 일단은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전에 한번 언급해 드렸고 또 하나가 외부 변수에 상대적으로 덜 흔들린다라는 거. 아무래도 유틸리티 섹터는 뭐 경기가 좀 안 좋더라도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계속 이제 종목을 좀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종목을 좀 찾아보니까 네. 일단은 뭐 기아 기아. 그리고 대한항공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현대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시켜 줬죠.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V자 반등에 성공을 했고 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대한항공은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은 최근에 썩 좋진 않지만 결국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고 그리고 항공사들은 뭐 외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죠. 유가라든지 뭐 환율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이것을 다 지금 티켓에 항공권에 다 경과를 시켜도 없어서 지금 구매를 못할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적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설비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죠. 공급망 충격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대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각 섹터별로 이 기업들을 보시면 그 섹터가 좋진 않아요. 제가 그전에는 뭐 통신주든 뭐 방산주든 이렇게 좋은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언급해드리는 거는 섹터는 썩 아닌 것 같아도 그 안에서도 이 종목들은 계속 신고가를 내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5월 한 달 주목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난이 중에 이쁜이가 네. 되겠네요. 그런 이들 종목군들 뭐 부진한 섹터 속에서 힘내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뭐 추가적인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나안가나 확인을 해보죠. 이 가운데 하나만 소화해 주세요. 네. 펄프 관련 이슈 있고요. DY파워, LG전자 꼽아봤습니다. 긍정의 의견 주실 거 있으세요? 저는 뭐 DY파워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뭐 러우 전쟁 관련해서 뭐 경제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라면 아무래도 굴삭기 수요는 좀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그와 관련해서 뭐 부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또 실적도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DY 파워, 캐터필러나 뭐 볼보기계 이런 쪽에 네. 납품을 하는 또 유압 실린더 업체이닝 만큼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지난주도 시장 대비 강했습니다. 추가적인 탄력 좋을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투자 뉴스 7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